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이 흉부외과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이신 김성진 원장님 모시고 현재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논란의 시초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노무현 정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겠다라는 기치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집권을 했는데, 집권한 이후에 특정 대기업의 로비를 받았는지 그러면 소신이 바뀌었는지 거꾸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민간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되겠다, 또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의료산업의 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되겠다 라고 변하면서 그 이후로 모든 정권들이 의료 민영화에 한 발씩 앞장서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금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이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 안 그러면 의료 시스템이 민영화하는 부분에서 이 정말로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나 민간의료보험 등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지, 여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열심히 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에 관한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보통요 국민들이 조금 이렇게 오해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그러는데,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때 비급여 항목을 많이 한다, 또 과잉 진료를 한다, 또 뭐 약값 리베이트 등을 받아서 부담을 증가시킨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은 사실 뭐 저도 지금 각 병원들이 의료보험 체계 하에서, 지금 공공의료보험 체계 하에서 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정들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수가라든지 몇 가지 부분에 병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이 뜻이 있는 의료계에서 이 지금 국민건강보험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료계와 또 국민들 사이에 이간질이 되거나 갈등하지 않고 하나로서 이 공공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해를 풀어야죠.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제 민간 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게 결국은 공공 의료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의사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건정심이라 해가지고 3분의 1이 의료 공급자, 그러니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런 분들이고 3분의 1이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단체들. 나머지 3분의 1은 정부 측이죠. 그래서 구조가 공급자의 입김이 전혀 반영되지 않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수가가 소비자와 국가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공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하에서 이제 의사들의 그 피동적 협조하에서 민간 의료 보험이지만은 국가 보험처럼 거의 뭐 사회주의 플러스 시장 경제가 통합된, 의사에게는 별로 안 좋지만은 국민들에게는 아주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 환자분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과연 그 병원에 진찰을 받았는지. 물론 일부 이제 부도덕한 의료기관에서 뭐 보지도 않은 환자를 본 것처럼 이렇게 부당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일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수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일률적으로 환자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환자와 의사 간의 어떤 라뽀라고 하는데요. 서로 인간적인 신뢰가 환자 치료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게 없어지고 또 예산 낭비이고, 그래서 이런 행정 시스템을 보면은 제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의사를 하는 것이 좀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대다수의 그 대한민국 의료진들은 성실하게 지금 자신들이 좀 불리한 체계에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임하고 있다. 그리고 뭐 기술적 수준이나 여러 가지 수준들이 세계 최상에 올라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몇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는데요. 전번에 어떤 분이
의료 민영화 논란과 그 다음에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를 갖다가 뒤섞어서 이야기한다. 또 이렇게 배딱하게 시비를 거는데요. 의료 민영화라는 개념 속에는 의료 시스템의 민영화와 그 다음에 지금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보험 체계가 있는데 민간의료보험 체계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없이 그 보험 체계가 민영화되고 있다. 요즘 실손보험이나 각종 뭐 이 의료비 보장을 해주는 보험 그런 부분들 또 넓게 보면 생명보험도 그런 범주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까지가 다 민영화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비 때는 그만하시기 좀 바라고요. 자, 먼저 그 지금 건강보험의 이 보장성이 강화되어서 네. 실손 이 보험들이 보험사들 민간 보험에 실손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반사 이익을 얻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 한 네. 1조 5천억을 벌었다. 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네. 주장을 갖다 실손 보험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2013년 이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그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광고가 최근에 한국경제 4월 8일자에 광고가 났는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해 가지고 이만큼 환자 여러분들의 본인 부담금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광고를 한 거거든요. 네. 또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거죠. 그 광고 플러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발표에 가면은 1조 5천억이 분명히 반사이익이 간 거예요. 이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는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나는 그거를 부정하는 걸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마 그걸 감추고 싶기는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정진혁 보건사회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성함이 맞습니까? 정진혁, 그 정 장관님께서 또 발표를 하셨는데 그분께서는 최근에 3조 5천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으로 갔다고 장관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장관님께서 그런 말을 허언으로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 것만 봐도 실손보험회사가 반사이익을 받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는 언론에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반드시 그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뭐 예를 들면 하지정맥류의 정맥내 레이저 수술 같은 것을 외모 개선 목적이라고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세워가지고 그걸 제외시키려고 금년 1월부터 약관을 바꾼 거죠. 정말 그 우려가 되는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저희들은 뭐 항상 쉽게 이야기하는 걸 전문성으로 삼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보장성이 확대된다는 것은 비급여 대상이던 것까지도 이제 상당히 급여 대상으로 그렇죠.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손보험이라는 것은 실제로 자신이 이제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거나 수술을 네. 하거나 이랬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예. 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주로 지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커버해 주는 것이 실손보험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내가 이 병원에 치료비로 낸 돈 네. 중에서 이제 급여가 되지 않는 주로 이런 항목에서 의료보험, 민간 의료보험이 담당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는 거는요. 한국의 보험회사들의 이 로비력이나 어떤 커넥션들은 정관계에 어마어마한데 이 실손보험사들은 자신들이 적자 난다 해야 실손보험료 요율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지금 올려서 더 이익을 보고 싶은데 사실상으로는 현실은 보장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실손보험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짓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김 원장님 생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면 나서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확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직접 말씀하셨고요. 보험 관계에 대한 관리를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또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말씀이 없으세요. 네. 왜 그럴까요? 보험감독원은 제가 볼 때 국민을 위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율을 제대로 측정하는가 네. 또 담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바가지 세우는 게 아닌가 줘야 될 돈을 제대로 주는가 이런 거를 갖다가 감독하라고 만드는 건데 그렇죠. 이 감독하라고 한 사람들이 보험사들 앞잡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건 뭐 제가 본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금감원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으셔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냥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것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통계상요, 이 보장성이 강화되어서 2013년에 63.2%로 그 전년보다 1.2%가 올라갔다. 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요즘 뭐 이 규제 완화가 현 정부 들어서 네. 마치 이제 유행처럼 번지는데 모든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그 분야의 산업의 경쟁력이나 성장을 가져온다. 요즘 뭐 경제 성장 이러면 경제 불황화해서 다 먹혀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해야 의료 산업이 육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의료 기술이 적용된 의료 기기가 시장 진입되는 걸 막고 있는데 그걸 규제 완화해야 된다. 또 신제품을 연구 개발해서 승인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시간 단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또 일각에 보면 안전성이나 이런 실효성, 유효성 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서 이런 어떤 이 규제 완화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늘릴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만큼은 이런 규제 완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료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탈리도마이드라는 그 구토억제제라는 약이 개발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개발이 됐는데 보통 유럽의 의료품이나 약에 대한 그 규제는 미국에 비해서 훨씬 좀 약합니다. 미국 FDA는 굉장히 엄격하죠, 기준이. 근데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FDA에 의뢰를 했는데 FDA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이 끝까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국민들이나 의료기기 회사 또 뭐 제약회사 또 정부 측에서 비난을 했죠. 왜 이렇게 신기술인데 그렇게 규제를 하느냐.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팔다리가 없는 태아가 태어났죠. 아시죠? 예, 그렇게. 그게 다 이제 탈리도마이드의 엄청난 비극인데 그래서 그분께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료기술과 의료약품은 굉장히 규제를 해야 되는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리 이렇게 개발된 약도 물론 탈리도마이드가 시중에 나오기까지도 한 10년 이상 동물 실험을 거치고 인체 실험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규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가 없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전문가로 볼 때. 그러니까 약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기기가 정말로 이 인체에 유용할 거냐 이렇게 유용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은 장기간의 반복된 실험을 통해 가지고 또 그 실효성이 입증되는 이 복잡한 단계를 안전성을 거쳐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분야를 다른 어떤 뭐 이 공업 분야, 제조업 분야처럼 무조건 빨리빨리 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소탐 대실 될 수 있겠죠. 당장은 그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면 이번에 옥시 사건에서 봤듯이 당장은 이익을 봤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그 회사의 이미지나 뭐 경영 상태가 거의 파산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의료약품이나 의료기구도 그런 식으로 섣불리 했다가는 국가적인 망신을 당할 수 있고 국가적인 위기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이 의료 산업을 육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됐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나 인공고관절, 저도 인공고관절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그 다음에 또 안강압 장비 이런 부분들은 보장성이 그 뭐 눈이라든지 이 치아 이런 부분, 고관절 이런 부분에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매출이 의료기기 업체들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의료기구 매출은 늘겠지만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결정 구조가 공급자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 임플란트 같은 기구들은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을 충분히 보장을 하겠지만은 이 의료 기술 같은 데 대해서는 그 원가의 70 내지 80%라고 특히 수술 분야의 수가가 국가 기관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수술은 어찌 보면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래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현실적인 건강보험 수가 구조에서 이 비급여 부분이 급여로 이렇게 포함되면은
지탱할 수 있는 병원이 별로 없다고 저는 예. 현실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의사분들도 싶어요. 그런 애로가 있으시겠네요. 애로사항이 그러면 있습니다. 예.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시스템이 제대로 개혁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래서 요즘 동네 병원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정부가 그렇다고 이제 이 공공 분야에서 커버할 수 있는 이 의료 분야와 또 더 높은 수준의 분야는 전문 병원으로 가는 좀 이원적 시스템을 통해서 이 지금 문을 닫는 동네 병원들을 정부가 영국의 그 뭡니까 NHS입니까? 내셔널 헬스 시스템입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의사나 간호사들을 일정하게 동네 병원 수준에서는 좀 공공병원처럼 운영을 해서 의료 인력에 지금 뭐 의사들이 남아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한 부분을 흡수해서 그 비용을 좀 줄이는 부분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데 꼭 영국의 의료 시스템 좀 소개해 주시고 제 생각이 어떤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영국 시스템에 이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나쁜 점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 영국이나 독일 쪽은 그 학비가 별로 들질 않아요. 예. 그 의과대학 다닐 때. 근데 미국에는 굉장히 많이 들죠. 학비가. 미국은 부잣집 자식 아니면 못 가죠 뭐. 네. 그리고 또 미국 시민권이 없으면 또 아예 입학이 안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영국이나 독일 의사들은 저 어떤 경제적인 그런 만족감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의사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진출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비율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공 시스템이 좋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하나 운영하려면은 그 국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이게 제가 하나의 경험인데 지금은 없어진 은행인데 한 40평, 7평, 이거 평수로 말하면 뭐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옛날 평소에 해야 다 알아듣죠. 제곱미터로 이야기하면 뭐 저도 개념이 없습니다. 예, 일단 뭐 그래서 40평 되는 실제 평수의 규모를 조그마한 은행 지점인데 그것을 리모델링, 예. 인테리어 하는데 5억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게 병원으로 개조하는데. 아니 그냥 은행 지점을 은행 지점을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은행은 거예요. 크게 무슨 인테리어도 안 하는데 할 거 없죠.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그 당시에 한 5천만 원이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냥 5억에 하는 낭비가 거예요. 되는 거죠. 예. 예.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이 국가 기관하고 계약을 하면은 굉장히 편한 거예요. 돈이 바로 나오죠. 그리고 입찰을 한다지만은 깎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이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하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거기에서 또 효율성이 생기고. 예, 효율성이 생기고. 근데 그런 보건소 같은 거 운영을 하려면 아마 민간이 운영하는 데 비해서 훨씬 돈이 많이 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민간과 공공기관이 이렇게 잘 합작해서 이 시장 경제의 장점도 살리고 예. 공공기관의 장점도 살리는 그런 묘수를 연구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1차 그 진료기관, 네. 동네 병원, 예. 지금 뭐 감기 걸려도 큰 병원 가고 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적어도 어떤 항목은 정해가지고 1차 진료기관에 그걸이 없이는 아예 그냥 불가능하도록 예. 만들어서 1차 진료기관을 반드시 거쳐가도록 하되 그 부분에서 1차 진료기관의 반공공성을 좀 강화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서로가 윈윈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병원 말입니다. 은행에 빚을 뭐 10억, 20억 얻어갖고 인테리어하고 크게 병원 차렸다가 그거 망해버리면 그야말로 그 뭐 지명타가 되지 않습니까? 집안의 재앙이죠. 집안 재앙.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주식회사라는 게 그런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최고 경영자 같은 거는 월급을 충분히 받으면서 근데 병원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 저도 언젠가는 한번 한국도 1차 진료기관 정도는 반공영 제도로 운영을 해서 의사분들의 일정한 월급을 보장을 하면서 또 무슨 뭐 장비나 재료비 구입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낮출 수 있는 이런 어떤 효율적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뭐 보건소가 사실은 커버할 수 있는 의료의 분야의 범위가 너무나 협소하니까요. 보건소는 또 원래 기능이 진료 쪽보다는 예방 차원, 예방 차원 뭐 어떤 그 그죠?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또 원인을 밝게 되는 그 역학 차원 예. 그런 데 전념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1차 의료기관에 어떤 의뢰가 없으면 2차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진료 의뢰서라는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지정맥류만 전문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보통 대학병원에 가기를 원하시면은 저는 그 제가 자유거든요. 저는 제가
이분의 하지정맥류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진료 레스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 진료 레스를 끊고 말고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전문 의사에. 예. 근데 이분이 보건소에 민원을 넣은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제가 충분히 이기는 건데 그래서 보건소에서 제가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왜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왜 안 끊어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 공무원님 제가 지금 진료 레스를 끊어주지 않는 게 법적으로 틀립니까? 그건 아니래요. 예. 그럼 저 왜 이런 전화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국민의 편의가 앞섭니까? 안 그러면 국민 건강이 더 앞섭니까? 그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뭐 공무원님의 말을 거부해서 제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겁은 내실 필요가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겁을 안 낼 수는 없죠. 아니 그런 분야에서 아니 그 병원을 못 가게 만들어서 내 병원에서 치료해서 돈 벌겠다고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료진의 한마디로 권위를 존중해 줄 줄도 알아야지 그런 것까지 공무원이 간섭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치료한다고 했고 제가 치료할 수 없는 거는 저는 그 환자분이 원하기 전에 저는 바로 보냅니다. 아 그럼요. 나중에 잘못했다가 예, 예. 또 무슨 이야기 들으려고. 그 환자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흉부외과 의사고 그중에 하지정맥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다른 분야는 당연히 다른 분한테 보내야죠. 더 잘하죠. 근데 예. 제가 잘하는 그 분야조차도 저한테 환자 편의를 위해서 끊어주라고 그렇게 보건소에서 압력 전화가 오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또 한 가지 보건소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한다면 내가 뭐 보건소에 뭐 별로 악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옛날에 제 환자분의 한 분이 이렇게 근육 주사를 맞았어요. 맞으면 좀 아플 수 있잖아요. 네. 또 민원을 넣으신 거예요. 민원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100명의 환자가 주사를 맞으면 그 중에 뭐 1명 정도는 감염이 의학적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네, 조심을 확률적으로, 하더라도요. 예. 뭐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감사를 나왔는데 제가 만약에 보건소 직원이라면은 그 부분만 감사를 하겠어요. 근데 확대해가지고 이 병원에 뭐 의료 폐기물 잘 버리고 있나요? 뭐 엑스레이는 의사 선생님이 찍고 있나요? 엉뚱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민원을 근육 주사에 대해서 넣었는데 왜 자꾸 엉뚱한 거를 감사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공무원님 자유래요. 아, 네 근데 공무원도 같은 우리나라 국민인데 같은 국민끼리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결국은 또 우리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공무원님들 월급이 나오는데 물론 공무원님들 월급은 얘기했지만 상당히 좀 어떤 당혹감과 국민으로서의 실망감을 그때 느꼈어요.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그런 공무원들 없는데요. 소방 공무원이 소방 점검 나가면 예. 이렇게 뭐 좀 한 일도 있었고 또 뭡니까 구청이나 뭐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식품 그저 위생 점검 나가면 또 그런 일도 있었고 특히 뭐 술집에 점검 나가면 또 뭐 그런 일도 좀 있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뭐 본반은 없습니다. 보건소 공무원들은 뭐 그런 일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보건소가 이렇게 병원에 대해서 감사도 하는구나.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진짜로요. 아, 모르셨군요. 예. 예. 아, 그리고 보건소에 진정을 병원 가서 불만 사항이 있으면 보건소에 진정을 넣는 걸 알았는데 그렇다고 진정 넣지 마십시오. 진정 넣지 마세요. 의료 사고 나면 그때 대처하시면 됩니다.